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시진간혁명 제10권,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97페이지부터입니다. 행풍, 오전 8시가 되기 전이었다. 학회본부의 이사장 자리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1965년 8월 14일의 일이다. 출근해 있던 이사장 주조 기요시가 수화기를 들자 전날 미국으로 출발한 그로키 아키라 이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주조 이사장이십니까? 그로키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상점들이 불타고 있으며 공항도 총을 든 경비들로 경계가 삼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1일 밤 일본 시간으로는 12일 낮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른바 흑인 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대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8월 15일 밤에 야마토 신이치 회장과 니타스 법수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위치한 에티원더에서 해외 최초의 사원 기공식과 야외 문화제가 열릴 계획이었다. 그로키는 부이사장 오카다 이테스 등과 함께 13일 아침 선발대로서 일본을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사태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긴박했다. 차로 고속도로를 지나갔습니다만 거리에는 불길이 솟구치고 있으며 약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동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동은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위치한 와츠 지구를 순찰하던 백인 경찰관이 21세 흑인 청년에게 음주 운전 용의로 직무상 질문한 것이 발단이었다. 와츠 지구의 주민 대다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이 백인 경찰관의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었다고 한다. 흑인 청년과 경찰관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그 청년의 어머니와 형제도 항의를 했다. 차츰 주변에 흑인들이 모여들었다. 그곳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순찰차가 잇따라 달려왔다. 이것이 군중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오랫동안 눈물로 얼룩진 굴욕의 세월을 보내왔다. 가슴에 응어리진 그 비애와 증오의 기름에 불이 붙었던 것이다. 순찰자나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차를 뒤집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여 6일간에 걸친 와츠지구의 혼란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12일 아침 현지 시간 거리는 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가 지자 흑인 소년이 백인에게 돌을 던진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흑인 약 7천 명이 심야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백인 가게의 쇼윈도우를 부수고 상품을 약탈했다. 모든 건물의 벽에는 불태워라, 와츠를 불태워라는 페인트 글씨가 씌워졌다. 또 교회나 상점 등 많은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총포상에서 총을 약탈하는 사람도 있었다. 불은 한여름의 로스앤젤레스 밤하늘을 불태웠다. 그것은 오랫동안 흑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해온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불을 연상케 했다. 그로키 아키라는 그 다음 날인 13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일본이 아침에 되기를 기다려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주조 기요시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움켜쥔 채 그로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마모토 선생님의 일행이 로스앤젤레스에 오시는 것은 안전면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방금 나도 조간신문을 보고 로스앤젤레스 사건을 걱정하고 있었네. 아무튼 사태에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연락을 주게. 주저는 이렇게 말하고 국제 전화를 끊었다. 그는 곤혹스러웠다. 야마토 회장은 종문의 니타스 법주 내를 안내하여 이날 밤 10시 비행기로 하네다를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또 주조 자신도 부이사장인 기요하라가스, 이즈미다 히로시 등과 함께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주조는 급히 순회 간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했다. 모두 머리를 쥐어짜내지만 로스앤젤레스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지금 야마모토 회장과 니타스 상인을 가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행을 연기하자는 것이다. 대표인 주조가 야마모토 회장에게 순회 간부의 의견을 전하기로 하고 회장실로 향했다. 주조의 얼굴을 보자 야마모토 신실은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소동을 말하러 왔군. 예, 그렇습니다. 주조는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있는 듯한 야마모토 회장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슬슬 무언가 이야기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주조 기요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은 선발대로 출발한 구로키 군이
전화로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도 아침부터 로스앤젤레스 사건의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던 중이네. 그래서 주조 씨는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것을 중지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로군. 신 씨의 말을 듣자 주조는 조금 안심이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중지는 아니더라도 저거는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안전이 확인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나 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네. 모두가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맙고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전력을 다해 멤버들을 격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네. 지금이야말로 미국 동지들이 일어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부당한 인종차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흑인의 비혼이다. 또 양식 있는 정치가들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흑인의 공민권을 보장하는 법률도 이제 겨우 정리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평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차별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법의 개혁에서 인간의 마음을 개혁하는 쪽으로 미국 사회를 진정한 자유와 민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신 씨의 목소리는 여기서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 인간의 마음을 개혁하고 생명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불법밖에 없다. 미국에서 야외 문화제가 열리는 8월 15일은 일본과 시차가 있지만 종전 2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나는 이 날을 민중의 참된 행복과 평화를 위한 철학인 불법의 깃발을 미국에 대지해 드높게 세우는 날로 하고 싶다. 일본의 패전은 슬프고 참혹했지만 전후 일본에는 미국에 의해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선 유포의 아침이 찾아왔다. 그렇게 나는 그런 미국의 은혜를 갖고 싶네. 미국에서는 로자 파크스의 체포로 시작된 버스 보이콧 운동 이후 20년 동안 국민권 운동은 크게 확산되어 법률상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쪽으로 급속히 움직여갔다. 특히 1963년 6월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하여 그의 사후인 1964년 7월 존슨 대통령 시절에 성립된 국민권법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여기서는 레스토랑, 극장 또는 공원, 수영장 등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 금지나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등이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러나 이 국민권법에서도 선거권에 관한 차별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3년 후인 1866년에 최초의 국민권법이 연방의회에서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노예 신분이었던 것과는 관계없이 완전하게 국민권의 보장이 약속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870년에는 합중국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나 백인의 증오와 반발은 대단했다. 백인이 흑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흑인이 투표하는 것을 백인이 폭력으로 저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배하고 철저하게 멸시해왔던 흑인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자 대다수의 백인은 두려움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연령이 되면 재판소에 투자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각지에서 흑인을 차별했다.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는 투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등록관에게 세금 납입 증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헌법의 한 구절을 읽고 독해하는 것 등을 주의 법률로 정했다. 그러자 남부의 여러 주도 이를 따랐다. 그 중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 등 재산의 소유를 투표자의 조건으로 정한 주도 있었다. 그동안 노예로 일해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읽기나 쓰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았다. 또 토지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것은 주의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선거권 등록을 위한 읽기 쓰기 시험이나 세금 납입 증서의 제시 등 흑인에 대한 투표권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민권법에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1965년 8월 6일이었다. 야마토 시니치 일행이 미국에 들어가기 불과 8일 전의 일이다. 지지부진한 행보였으나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조치는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채직이나 회사 내에서의 승진을 비롯하여
주거나 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직업적인 차별이 심각했다. 우선 취직 자체가 힘들었으며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또 같은 직업이라 해도 흑인의 임금은 백인보다 적었으며 불황이 되면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고용될 때에는 맨 나중이었다. 인간의 마음에 깃든 편견은 마치 바이러스가 여가지를 통과하여 침입하듯 법망을 피해 냉혹한 인종차별을 낳았던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와치 지구에는 취직하지 못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넘쳐났다. 그 일부는 언제 폭발할지 몰랐고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시인씨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차별의 마음을 타파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불법이라는 생명평등의 철학을 미국 전체에 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결의하고 있었다. 야마토 신이치 일행은 당초 예정대로 8월 14일 저녁 10시에 하네다를 출발했다. 18년 전 이날 신이치는 처음 참석했던 좌담회에서 도다 조세이를 만났다. 말하자면 8월 14일은 신이치에게 인생의 원점이 되는 날이었으며 신이치는 도다의 마음을 간직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경유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것은 시차 관계로 현지 시간 14일 저녁 8시가 지나서였다. 공항에는 정겨운 미국 멤버와 선발대로 도착해 있던 부의사장 오카다 이테스를 비롯한 일행이 마중 나와 있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국 본부장인 마사키 나가야스가 신이치에게 소동의 현황을 보고했다. 와츠지구 주변에는 아직도 방화나 발포, 약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동이 오히려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츠 소동은 3일째인 8월 13일에는 드디어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군대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이 무렵에 이미 와츠 지구의 두 블럭은 괴멸 상태였다. 더욱이 야마토 신이치가 도착한 14일에는 계엄령과 거의 같은 수준인 폭동 상태 선언이 포고되었다. 그것은 폭동지구에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였다. 폭동지구에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주의 군대와 충돌하여 사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성난 불꽃이 번지기라도 하듯 시카고 등지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다. 에티원더의 사원 기공식과 야외 문화제가 열리는 15일이 되어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폭동은 끝났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야외 문화제가 끝난 다음 날인 16일이 되어서였다. 로스앤젤레스의 여름 밤 하늘을 증오의 새빨간 불꽃으로 물들인 6일간이었다. 이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 라이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1만 수천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또 약 4천 명이 구속되고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90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적지 않았다. 격앙된 동포들에게 냉정을 되찾으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화재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백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부상당한 백인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양심과 선의의 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폭동은 사회적으로 증오해야 할 자멸행위다. 국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폭동을 비판하고 있다. 폭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인종 간의 분단된 골을 더 깊게 하고 배척하는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어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만다. 와츠 소동은 킹이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슴에 품고 있던 인종을 초월한 형제로서 서로 손을 맞잡자는 꿈을 짓밟고 말았다. 8월 15일은 어느덧 에티원더의 사원 기공식과 야외 문화제가 거행되는 날이다. 이날 아침 야마토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이스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해관을 방문했다. 해관 앞 도로 건너편에는 경찰 건물이 있었다. 그 옥상에는 총을 든 경찰관이 서 있었다. 해관 직원의 말에 의하면 요 며칠간 폭동을 경계하기 위해 경찰관이 보초를 서고 있다고 했다. 신이치는 해관에서 대표 멤버와 함께 엄숙하게 근행을 하면서 미국 사회의 안온과
사람들의 무사고를 진지하게 기념했다. 그 다음 신이치는 니타스 법주 내외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에 있는 디즈니랜드 등지로 안내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머물다가 법주에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다. 신이치 일행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견학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에티원더의 사원건설 부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사원 기공식에 이어 미국 최초의 야외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오후 6시 반 야모토 회장과 니타스 법주가 모습을 나타내자 모여있던 약 5천 명의 멤버들은 노도와 같은 박수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곳에는 새파란 잔디가 저녁노를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멤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땀 흘리며 노고하여 기른 존귀한 잔디였다. 이 에티원더의 사원을 세우게 된 것은 지난번 미국 방문 때 1963년 사원을 세우자는 신이치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사원 건립은 모두 미국 멤버의 염원이었다. 본래 사원은 민중화도의 법성이며 광선유포를 추진해가는 활동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1964년 여름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샌버너디노군 에티원더의 건설 부지를 매입했다. 이것은 오렌지밭과 포도밭으로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리를 해야만 했다. 12월부터 멤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토지 정리를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흙투성이가 되도록 작업에 힘써왔다. 주위에 나무를 자르고 불도저로 뿌리를 파내고 삽으로 땅을 고른 뒤 그 위에 잔디를 심는 힘든 작업이었다. 에티원더의 사원 건립 부지는 약 39,600평방킬로미터, 약 1만 2천여 평의 넓이다. 일요일마다 100명 정도의 멤버가 나와 땅고르기 작업을 하였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새해가 밝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내리쬐는 폭염은 작업을 방해했다. 물 뿌리기도 한낮에 하면 물이 뜨거워져 잔디가 상하기 때문에 심야에 해야만 했다. 그러나 멤버들은 올빼미 같다며 서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다. 이윽고 야외문화제 연습이 시작되었지만 땅고르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 종목 출연자들도 땅고르기를 하면서 연기 연습에 힘을 쏟았다. 그러한 노력으로 훌륭한 잔디 정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후 6시 45분 해외 최초의 사원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여름의 태양도 이제는 생게이브리얼 산맥의 능선에 걸려 주위는 저녁 노래에 감싸이기 시작했다. 볼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사회는 일본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일본어 사회는 본부의 해외국장인 모리나가 야스시가, 영어는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부지부장인 다트 후지카와가 맡았다. 기공식은 독경 창제와 시삽에 이어 경가보고와 이사장 인사로 이어졌다. 석상에서 이 사원의 이름을 H산묘사로 한다고 니타스 법주가 발표했다. 이어서 큰 박수를 받으며 야마모토 회장이 인사에 나섰다. 신이치는 힘찬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 동지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에티원더라는 지명은 원주민의 언어로 바람이 부는 언덕을 뜻한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어휘구전에서 지금 니치렌 등의 동료가 남묘호랭 개교라고 봉창함은 대풍이 부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법을 유포해가는 모습은 마치 모든 불행의 진해를 없애는 대풍과 같습니다. 부디 이 에티원더의 법성에서 미국 강선유포의 바람이 불어주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또 사원을 건설하는 진정한 의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성의 불법은 일련부재 즉 세계의 불법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학회는 온갖 비난과 중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은 뭔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에 져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는 반드시 사람들이 이 불법을 찬탄하고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일 양국이 싸워 불행한 역사를 새긴 저 비참한 전쟁이 끝난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미국도 행복과 평화를 실현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성인 불법이 널리 넓혀진다면 항구적인 평화의 길이 열려 핵무기 문제도 인종차별이나 민족 간 갈등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고 저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도 어느 인종, 민족도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존국무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한 최고의 철학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불법 이외에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힘을 합쳐 세계 평화를 위해 사회좋게를 모토로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제 인사로 하겠습니다. 저녁 노래 물들기 시작한 하늘에는 환성이 울리고 박수 소리가 메아리쳤다. 정리를 맡고 있던 한 청년은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야마토 회장의 지도를 듣고 온몸을 던지듯 박수를 쳤다. 그는 로버트 마이켈이라는 27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청년의 얼굴에는 몇 줄기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미국의 진정한 인간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강선유포에 끝까지 살아가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로버트는 소년 시절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몰매에 오장육부가 뒤집힐 것 같은 분한 마음을 수도 없이 느껴왔다. 너무나 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했지만 저임금으로 아내와 5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먹는 것조차도 부족한 생활이었다. 마이켈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차별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 백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그 집 아이들이 던지는 병이나 돌을 맞아야 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도 좁은 집에는 그를 치유해줄 만한 장소가 없었다. 아무리 이래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때렸다. 그 욕처거리와 비명이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더욱 애끓게 했다. 마침내 그는 신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간 그에게 백인 목사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야, 집에 가. 지금은 너희들이 올 시간이 아니야. 빨리 가. 빨리 나가. 교회에 가는 시간조차도 백인과 흑인이 나뉘어져 있었다. 그는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안고 친구들과 거리를 떼시어 다니며 싸움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둑질도 했다. 공갈로 빼앗은 돈으로 말이 하나 대마초 1종을 사서는 미친 듯이 피웠다.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잊고 싶었던 것이다. 총도 가지게 되었다. 경찰에 잡힌 적도 2번 정도 있었다. 고등학교도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다.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었다. 처음에는 잠자는 건물도 달랐으며 흑인은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는 일이 많았다. 군 복무로 파견된 남부 도시에서 백인용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백인 경찰관에게 심하게 혼난 적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런 그가 불법을 만난 것은 일본에 파견되었던 1958년 6월의 일이었다. 일본에서 알게 된 우인에게서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참말에 감동을 받아 그는 입신하였다. 창제를 면려하는 가운데 공덕을 받은 체험도 했다. 또 무엇보다도 모두가 평등하고 부처의 생명을 갖추고 있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불법의 법리를 듣고 눈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이것에 대한 로버트 마이켈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건설 관계회사에 근무했다. 학회 활동에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임했다. 학회의 세계에는 인종차별이 일체 없었다. 아프리카계일지라도 멕시코계일지라도 일본계일지라도 모두 평등했다. 거기에는 언제나 가족 이상의 따뜻함이 있었으며 진실한 대화와 격려의 우정이 있었다. 그는 인생을 뒤엎고 있던 어둠 속에서 눈부신 휴머니즘의 광채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이켈은 학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자신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토록 미워했던 백인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이엔가 믿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의 생명이 있다고 설하는 불법의 위대한 천리에 입각해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흑인은 자신을 갖게 되고 백인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학회라는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맺어질 게 분명하다. 그렇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자.
그는 깊이 결의하고 맹렬히 포교에 힘썼다.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에게도 불법을 이야기해갔다. 처음에는 전혀 상대도 해주지 않았으나 차츰 신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이켈은 자신의 주위에서 인종의 벽을 초월하여 인간 공화의 틀이 넓혀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와츠지구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이제껏 학대와 차별을 받아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통도 분노도 울분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인을 습격하고 도시를 불태운다 해도 사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애가 타기까지 했다. 또 이렇게 위험한 때에 야마모토 회장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그 기공식 석상에서 인종차별을 해결하려는 시치의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낀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기공식에 이어서 새로운 조직의 포진과 신임 간부의 인사 발표, 지부계의 반항과 수요가 있었다. 이제까지 미국 본부는 2개의 총지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새로이 하와이 총지부 등이 탄생하여 6개의 총지부로 분할하였다. 또한 14개 지부에서 23개 지부로 비약적인 조직의 확대가 있었다. 또 남자부에서 북미부 부장으로 활동하던 무토 야스시가 미국 부본부장에 취임했다. 무토는 학회본부 해외국에 근무했는데 전년 7월에 야마모토 신시가 미국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한 청년이었다. 그 반년 전쯤 신이치는 해외국 대표를 식사에 초대해 그 자리에서 무토에게 미국행을 타진했다. 무토군, 실은 자네가 미국에 가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미국에서는 지금 사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광선 유포의 중요한 거점이다. 미국에서 본부장인 마사키 씨를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무토는 곧바로 대답했다. 예, 광선 유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이치는 그런 무토의 마음가짐이 기뻤다. 거기에는 광포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직원 정신이 맥동하고 있었다. 무토는 어떻게 말하면 순수하고 견실한 성격이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 조직을 사무장으로서 그늘에서 뒷받침해가는 그의 견실함이 필요하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자네는 본부 직원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해외에 보내는 사람이네. 한 번 가는 이상 몇 년 있다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생각은 안 되네. 동지에게 봉사하고 광포를 위해 미국에 뼈를 묻겠다는 결의로 가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방 푸념과 불평을 하게 되고 툭하면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게 된다. 또 여러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거나 자기 생활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된다. 그래서는 현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상대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광선 유포의 리더로서 직원으로서도 실격이다. 더 나아가서는 광선 유포의 조직을 파괴하는 요물의 역할을 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일념이다. 광포에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마음이다. 무토는 예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에치는 독신이었던 무토 야스시의 결혼 문제도 신경을 써 주조 기요시에게 잘 상담하여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무토는 주조가 소개한 미국 여자부 중심자의 한 사람인 지카코 하야시다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조직은 이미 독립된 법인이었기 때문에 무토는 학회본부를 퇴직하고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새롭게 채용되는 형태가 되었다. 신이치는 지금 이 무토가 미국 본부의 부본부장이 됨으로써 조직적으로도 마사키 나가야스를 지키고 유감없이 힘을 발휘해 줄 것을 강하게 염원했다. 지부기의 반환과 수요가 끝나자 신이치는 퇴장하여 트레일러 하우스 이동 가옥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가 저문 에티 원더의 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사원 건설 부진 운동장에 조명이 밝혀지자 잔디의 푸른빛이 더욱 빛났다. 이제는 제1회 야외문화제의 개최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무렵 문화제 운영 담당자들은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다. 와츠지구의 소동으로 버스가 늦어져 많은 출연자들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멤버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출연자들을 수송하였지만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의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왔다. 문화제에서 연기 지도를 맡고 있던 구로키 아키라는 결단을 내렸다. 어쨌든 지금 있는 멤버로 문화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출연자 수가 대폭 감소한 연기 종목은 그룹 편성도 바꾸기로 하자.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마치 전쟁터같이 같은 어수선하고 분주함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입장 방법도 급히 바꿔야 했다. 그렇지만 이체동심으로 정말 훌륭한 연대 플레이로 신속하게 대응해갔다. 단결의 진가는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법이다. 각 연기 종목 출연자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황해하면서도 새로운 순서를 주위 사람들과 서로 확인하면서 문화제 시작을 기다렸다. 오후 8시가 지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문화제가 시작되었다. 입장 행진이 시작되었다. 새털 장식의 모자를 쓰고 의장대처럼 빨간 제복을 입은 음악대, 그리고 순백색 베레모에 진홍색 우도과 흰색 스커트를 입은 고족대가 힘차게 학회가 선율을 연주했다. 운동장을 에워싸듯 설치된 스탠드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국에서는 2년 전 시카고에서 실시한 전 미국 총회 때에 뜻있는 남자부가 동지들을 모아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음악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반년 남짓 지났을 무렵 여자부에서도 고족대를 결성하자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학회가 건립 기증하는 총본산의 대객전 낙성식 법요에 미국 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고족대도 참가 멤버로서 일본에 파견하여 미국 여기에 있다는 기세를 보여준과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족대를 만든다고 해도 당시 미국 여자부 중에는 음악을 시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남자부 음악대에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기로 하고 드럼으로만 구성된 고족대를 결성했다. 그리고 전년 4월에 있었던 대객전 낙성식 때에는 5명의 고족대 멤버가 일본을 방문했다. 이 멤버들의 중심이 된 사람이 미유키 이노하시라는 여자부였다.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3세인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고 1957년에 히로시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입회했다. 2년 뒤 일가족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고 어머니는 지구 담당원으로 다기차게 신심에 힘써왔다. 어머니와 미유키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다 선생님의 7주기 때에는 함께 일본에 가자. 그날을 꿈꾸며 어머니와 딸은 광포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렸다. 그런데 그해 2월에 어머니는 내일로 쓰러져 타계하고 말았다. 미유키 이노아 씨는 미국 고족대로서 큰 붓과 납골을 하기 위해 모셔온 어머니의 유골을 안고 일본 땅을 밟았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엄마, 둘이서 가자고 약속한 일본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몫까지 열심히 할게요. 미유키는 어머니에게 맹세한 그 마음으로 이 일본에서 힘껏 드럼을 연주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 고족대는 우선 하네다 공항에서 북을 신명나게 연주했다. 그 발랄한 음의 울림에 긴 여행으로 지친 미국 멤버들의 피로는 날아가 버렸다. 야마토 신이시는 미국에서 여자부 고족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일본 고족대가 대객전 낙성식을 기념하여 퍼레이드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함께 참가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는 일본 고족대 유니폼 5부를 선물했다. 5명의 고족대 멤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만족스럽게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미국 고족대에게는 일본 고족대가 연주하는 곡을 금방 외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열심히 도전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단지 드럼만 가지고 걸어가는 한심스러운 퍼레이드 참가자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야마모토 회장으로부터 격려의 말과 함께 5개의 플루트를 선물 받았다. 마유키 이노아 씨를 비롯하여 멤버들은 결의를 새롭게 했다. 우리도 반드시 훌륭한 세계 인류의 고족대로 성장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야마모토 선생님 앞에서 연주하자. 미국에 돌아간 멤버들은 열심히 연습에 몰두하면서 고족대 희망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멤버가 모여도 악기는 고작 플루트 5개밖에 없었다. 또 각자가 악기를 살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 처음에는 피리를 대신하여 콜라병으로 연습에 몰두했다. 이윽고 해가 바뀌고 8월에 에티원드에서 미국 최초의 야외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족대는 연습에 더 한층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차에 야마모토 회장이 다시 플루트 10개를 보내주었다. 그 후 더 많은 악기를 갖추어 이 야외 문화제에는 약 40명의 고족대가 출연하였다. 진홍색 우도과 흰색 유니폼의 스커트의 유니폼은 이전에 야마모토 회장에게 선물 받은 5벌 이외에는 모두 멤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미유키 이노하 씨는 고적대의 선두에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지휘봉을 흔들었다. 그 얼굴에는 한이와 행복의 미소가 넘치고 있었다. 입장 행진은 남자부, 여자부, 미국 본부의 각 지부 대표로 이어졌다. 시애틀, 뉴욕 등 약동감 넘치는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각 지부 대표가 입장할 때마다 큰 박수가 쏟아졌다. 당시 미국 본부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소속되어 있어 이 두 나라에서도 많은 멤버들이 참가했다. 1300명의 당당한 입장 행진에 이어 서부 부인부의 합창에 맞춰 여자부가 멋진 댄스를 연기하고 드디어 남자부 200명이 펼치는 체조가 시작되었다. 푸른 잔디와 하얀색 운동복이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파란색과 노란색 수기가 물결처럼 운동장을 뒤덮는가 싶더니 5명이 한 조를 이룬 인간 부채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멤버 속에는 다양한 인종의 청년이 있다. 흑인도 백인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굳게 스크럼을 짜며 예술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4층 피라미드가 당당하게 쌓아 올려지고 그것을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멋지게 해체하여 남자부 연기는 끝났다. 거기에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숭고한 인간과 인간의 신뢰와 생명이 융합된 연대가 빛나고 있었다. 취재하고 있던 한 기자가 말했다. 이곳이야말로 인류의 진실한 평화와 평등주의의 실상이 있다고. 멤버들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야외 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연습에 힘써왔다. 소동이 일어난 뒤부터는 백인 멤버가 와치지구에 사는 흑인 동지를 걱정하여 안전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거나 연습 장소까지 차로 수송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인간애와 우정이 훌륭하게 단결된 연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저킹 목사는 1963년 8월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계단 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라고. 정리를 담당한 로버트 마이켈은 이 연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하케는 우리가 킹 목사가 말한 꿈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우리 손으로 꼭 이 미국 사회를 바꿔내겠다. 야외 문화제는 부인부의 아름다운 민요와 춤으로 이어졌다. 동부의 각 지부 부인부 200명이 갯노크 꽃놀이춤, 도쿄올림픽을 부른 다음 서부 각 지부의 부인부 300명이 꽃 우산을 멋지게 춤추었다. 빛깔과 무늬가 같은 무용 호도새, 종이 우산을 손에 들고 금발을 휘날리며 열심히 춤추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의상도 모두 멤버들이 손수 만든 것이다. 입구 장내에는 야자나무가 배치되고 하와이 총지부 250명의 멤버가 하와이안 훌라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행기 2대를 빌려 용기를 내어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다. 머리에 아름다운 화환을 쓰고 녹색과 흰색 의상을 입은 멤버들이 하와이안 기타 연주에 몸을 맡기자 운동장 가득 훌라춤의 꽃이 만발했다. 더욱이 예로부터 전래되어 온 칼끝에 불을 붙여 빙글빙글 돌리는 용맹하고 웅장한 춤을 선보였다. 열연하는 멤버의 몸에서 솟아나는 땀이 라이트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다. 야마토 신실은 몸을 내밀어 멀리서 온 벗의 연기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부인부 300명의 구로다부시 춤이었다. 신실은 동해안 간부들에게 말했다. 모두 나가 함께 부릅시다. 미국 멤버들이 기뻐할 겁니다. 이사장 주조 기요시, 부이사장 이즈미다 히로시, 기요하라 가스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구로다부시를 열창했다. 술을 마신다면 그러자 스탠드의 일본계 사람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멤버도 기쁜 듯이 힘차게 손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운동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멤버들의 춤에도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파견된 간부와 수련자 그리고 관중이 하나가 된 피날레였다. 환희에 찬 합장은 행복의 바람이 부는 언덕 에티원더의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이것으로 문화제의 모든 연기는 끝났다. 하케가 세계 강포의 노래를 합창하는 동안 야모토 회장과 니스타스 법수가 퇴장했다. 신실은 운동장을 뒤로하며 차로 향하는 도중 서 있는 청년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상기된 얼굴로 있는 힘을 다해 신실의 손을 잡았다.
신씨가 청년 임원과 악수를 하는데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이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신씨가 그 손을 잡자 그는 열심히 무언가 말을 했다. 옆에 있던 마사키 나가야스가 통역했다. 야마토 선생님, 와치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험한 때에 미국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행동에서 저는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지도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용기 백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저희들의 힘으로 인종 간의 분쟁이 없는 인간 공화의 미국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눈에서 몇 줄기의 눈물이 흘렀다. 신씨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광선유포의 결의를 다짐해 주신다면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은 모두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당신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화의 흐름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부터 미국의 평화라는 대화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잘 부탁합니다. 그 청년은 신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서로의 눈과 눈이 빛났다. 25일 로스앤젤레스 와치지구에서 계속되는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무장 경찰과 주 군인을 투입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폭동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다음 날이었다. 그 16일 저녁 신이씨는 로스앤젤레스 해관에서 15일에 임명을 받은 신인 간부를 비롯한 미국 멤버들과 근행을 했다. 신이씨는 인간이 인간을 깔보고 차별하는 마성의 마음을 쳐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기원했다. 근행이 끝나고 간담을 나누었다. 신씨는 말했다. 미국 본부 여러분은 해외 최초의 문화재라는 새로운 광선 유포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세계의 동지가 찬탄할 만한 엄청난 쾌거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새로운 개척이 되어 행복의 길을 여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문화재를 거행하였는가? 무엇을 위한 문화재였는가? 물론 미국 사람들에게는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학회에 대한 이해를 촉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목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재는 운동장 땅 고르기부터 시작하여 사원의 기공식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뤄낸 문화재였습니다. 도중에 그만둘까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과 싸우고 열심히 창제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진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강선유파의 커다란 포석이 되는 문화재를 위한 창제가, 노력이, 헌신이 그대로 대공덕, 대복운이 되어 갈 것은 절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묘법의 인가의 역용입니다. 또 여러분은 문화재를 성공시키기 위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한계의 벽, 곤란의 벽을 하나하나 물리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를 통해 자신과 신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으며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유유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골격이 되는 신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재에 온 힘을 쏟으며 창제를 근본으로 온갖 곤란을 극복해온 여러분은 불법에는 막힘이 없다는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불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 생기고 무슨 일에도 지지 않는 강한 생명으로 단련되어 갑니다. 그것을 위한 장이 학회활동입니다. 또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행복해지는 초석을 쌓아가기 위한 활동인 것입니다. 신씨의 말이 마사키 나가야스의 통역으로 끝나자 멤버들 사이에서 박수가 일어났다. 학회활동의 의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기쁨의 박수였다. 그리고 신이치는 그곳에 있는 남미 본부장 사이키 야스히로에게 말했다. 내년에는 브라질에 갈 테니까 브라질에서도 문화재를 합시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사이키와 그의 아내 세스코가 일어나 소리에 맞추어 대답했다. 예, 꼭 와주십시오. 사이키는 1962년 12월에 비즈니스맨으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부임하면서 남자부 남미부장에 임명되었다. 사이키는 이해 9월 초에 세스코의 권유로 입회하여 신심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1956년 8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식을 올린 날 저녁 세스코는 심한 천식으로 발작을 일으켰다. 이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발작을 되풀이했다. 2개월 후에 야스히로는 일관계로 남미에 홀로 부임해야만 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났다. 세스코는 유년기부터 천식으로 고생해왔다. 1955년 가을에 그녀는 친정이 있는 교토에서 입회했지만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신심을 했다.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신심을 시작했다. 입회한 세스코는 병과 싸우면서 진지하게 신앙에 힘썼다. 오사카 지부에서 야마모토 신시가 시위를 하여 1만 1111세대의 포교를 달성하여 광포에 금자탑을 세운 저 1956년 오사카에서의 활동에도 그녀는 여자 부원으로 용기 있게 참가했다. 그때 신시에게 받은 격려가 그녀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지주가 되었다. 1956년 봄 세스코는 천식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야스히로와 결혼하였는데 그날 밤부터 천식이 재발하여 발작으로 괴로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야스히로를 남미에 보내고 홀로 남게 된 그녀는 깊이 결의하였다. 이 병은 나의 숙명이다. 신심으로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반드시 병을 극복하여 남편이 귀국할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자. 세스코는 맹렬하게 창제에 도전하여 학회활동에도 진지하게 임해갔다. 그리하여 남편 야스히로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일본에 귀국하였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름답고 발랄하며 건강한 세스코의 밝은 얼굴이었다. 이 현증을 직접 체험한 야스히로는 학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1962년 9월 아내의 권유에 따라 입회하였다. 그 무렵 야스히로는 재차 단신으로 브라질에 부임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신심을 배우려고 열심히 학회활동을 개시하였다. 매일 절복도 하였다. 사이키는 불법을 배우는 일에 필사적이었다. 사이키가 브라질에 부임하기 1개월 전 야마모토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사에서 그와 간담을 나누었다. 사이키는 갓 입신한 청년이었지만 브라질에 간다는 그를 신이치는 있는 힘을 다해 격려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선유포를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사이키를 남자부 남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신이치는 사이키의 미래를 기대했던 것이다. 브라질로 떠나는 날 사이키는 공항에서 신이치가 보낸 한 장의 색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법화경보다 뛰어난 병법은 없다. 신이치. 이 말을 가슴에 새긴 사이키는 브라질에서 분투하기 시작했다. 일에서도 다른 사람의 2배의 힘을 기울였다. 학회 조직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브라질 남자부는 처음에는 100명 정도였지만 2년이 지날 무렵에는 5,600명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회사로부터 귀국 지시를 받게 되었다. 사이키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려온 남미 강포의 꿈은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브라질에서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떠난다면 남미의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일생을 브라질 강포를 위해 바치고 이 땅에 묻히자. 사이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도쿄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즈니스맨이 된 이래 계속해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 비즈니스맨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거였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영예나 영달보다도 인간으로서 훨씬 크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다. 1964년 말 사이키는 귀국하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에게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무역업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머무르기를 종용하였지만 사이키의 결의는 확고했다. 회사를 나온 사이키는 그 즉시 학회 본부로 가 야마모토 신이치와 만났다. 신이치는 사이키 야스히로의 이야기를 듣자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했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희망하는 대로 끝까지 해보세요. 모든 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도 데리고 가 영주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12월에 개최된 본부 간부회에서 사이키는 남미 본부장에, 아내 세스코는 남미 본부 부임부장에 임명되었다. 사이키 부부가 브라질에 건너간 것은 새해가 밝은 1월 중순경이었다. 이후 8개월 사이키는 남미 본부장으로 각지를 돌아다녔다. 버스로 편도 20시간, 30시간이 걸리는 길을 지도하러 다니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조직은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필사의 행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광선유포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야마토 신이치가 사이키부를 에티원더 문화재에 초청한 것은 브라질에서도 문화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인간 혁명 제10권 140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